망월정의 백년 가약. 옛날 어느 마을에 연월이라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살았습니다. 그 마을 근처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는데 연월이는 매일 그 연못가에 가서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던져주었지요. 이제 물고기들도 연월 아가씨가 나타나면 물 위로 올라 입을 번긋거릴 정도였습니다. 마침 인근 마을에 서울에서 공부를 하기 위하여 내려온 망중랑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망중랑 역시 공부를 하다 쉴 때면 연못에 나가는 일이 많았는데 어느 날 먼 발치서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연월 아가씨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지요. 그날 이후 망중랑은 연못에 나가는 일을 삼갔습니다. 하지만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해보아도 어느새 몸은 나도 모르게 연못으로 나가고 있었지요. 그런데도 말 한마디 붙여보지 못하고 멀리서 연월 아가씨를 바라보고만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망중랑은 서울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였지요.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연못가에서 연월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난데없이 나타난 청년 때문에 흠칫 놀라던 연월 아가씨는 청년의 잘생긴 외모와 선한 눈빛에 반해 부끄러워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망중랑은 밤새 고민하다 편지를 썼지요. 아무래도 말보다는 글이 나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다시 연못으로 찾아간 망중랑은 어김없이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연월 아가씨에게 다가가 편지를 건네고는 황급히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내심 싫지 않았던 연월 아가씨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방에서 망중랑의 편지를 읽어보았지요. 편지에는 온통 사랑 고백하는 내용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가씨 때문에 집중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니 서울로 올라가 공부를 한 후에 관직으로 나아가 다시 찾을 터이니 결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연월 아가씨로부터 기다리던 답장이 왔지요. 자신 역시 한눈에 마음을 빼앗겼으나 아녀자로서 함부로 처신하기가 힘드니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면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그리 하겠노라는 것이었습니다. 애틋한 마음을 뒤로한 채 서울로 올라간 망중랑은 두문불출하고 공부에만 열중하였지요. 한편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연월의 부모는 이리저리 신랑감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연월이 번번이 완강하게 거절하는 바람에 혼기를 놓치고 말았지요. 그러자 연월의 부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생각하고 이웃 마을에 사는 강 씨와 강제로 혼인을 시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연월 아가씨는 망중랑 생각으로 시름시름 앓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편지를 써서 연못에 나갔습니다.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며 소원을 빌던 연월 아가씨가 편지를 던지자 물고기들이 앞다투어 편지를 먹으려고 하였습니다. 가장 큰 물고기가 편지를 덥석 삼키더니 이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연월 아가씨를 만나러 갈 생각에 부풀어 있던 망중랑이 어느 날 바람을 쏘이러 강가로 나갔지요. 그런데 마침 어부 한 명이 광주리에 물고기를 가득 담아가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싱싱한 물고기를 바라보던 망중랑이 문득 어머니 생각에 큰 물고기 몇 마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어머니를 위하여 손수 물고기를 손질하던 망중랑이 물고기 내장을 가르자 놀랍게도 편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란 망중랑이 어머니에게 달려가 편지를 보여드리며 그동안의 사연을 이야기하자 망중랑의 어머니는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라며 서둘러 혼사를 치르자고 하였습니다. 그 길로 망중랑과 어머니는 연월 아가씨가 있는 마을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연월 아가씨가 강씨와 막 혼례를 치르려 하는 것이었지요. 자초지종을 들은 연월 아가씨의 부모는 물론 마을 사람들조차 하늘이 맺은 인연이라며 두 사람을 축복하였고 강씨 역시 깨끗이 승복하였습니다. 후에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천생연분을 기리기 위해 그들이 만났던 연못가에 정자를 지어 망중랑의 망, 연월의 월을 따서 망월정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용이 떨어진 다리. 옛날 어느 마을에 한돌이 만복이라는 두 청년이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서로를 얼마나 위하는지 친구가 어려우면 제 입에 넣는 것도 빼내줄 정도여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부지런하고 싹싹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 누구나 두 청년을 좋아하였지요. 게다가 두 청년은 마을을 위해 아주 큰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여름철 물 난리에도 떠내려가지 않을 튼튼한 돌다리를 지은 것이지요. 이 일 때문에 마을에는 경사가 났답니다. 돌다리 공사는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기술자인 석공을 부려야 하고 다리 하나 짓는데 5, 6년이 걸리니 돈도 만만치 않게 들었습니다. 나라에서도 임금이 다니는 길이 아니면 돌다리 공사는 아예 시작도 안 하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이런 돌다리를 짓는데 두 청년이 앞장섰답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개천 때문에 불안하였지요. 마을 앞에 자리 잡은 너른 개천은 비라도 내리면 물살이 금세 거세져 건너는 사람들을 휩쓸어가 물귀신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제사도 지내보았지만 해마다 물에 빠지는 사람들은 늘어만 갔지요. 처음 두 청년이 돌다리를 짓자고 했을 때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두 청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돈이 되는 건 무엇이든 걷기 시작하였지요. 한 푼 두 푼 힘을 합치면 언젠가 다리를 세울 수 있을 거예요. 두 청년은 사람들을 설득하였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사정하여 구멍난 버선이라도 받았고 욕심쟁이 영감은 어르고 달래 쌀 한 자루나 받았습니다. 깨진 간장 종지라도 보이면 보물이라도 되는 양 주워다 팔아서 돈을 만들었지요. 시간이 지나자 돈이 조금씩 모였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돈이 점점 많아졌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도 차츰 두 청년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겨울이 지났지요. 드디어 다리를 놓을 돈이 마련되었습니다. 두 청년은 얼싸안고 좋아하였지요. 그러고는 당장 다리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석공을 구하기는 하였지만 두 청년은 석공들 못지않게 일하였습니다. 한창 밥 잘 먹을 나이에 밥 한 그릇 비울 새 없이 손에서 일을 놓지 않고 밤낮으로 애썼습니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다리가 완성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무지개 모양 기둥에 호랑이, 용 머리가 새겨진 다리 마루며 천년이 지나도 끄떡없을 것 같은 든든한 모습에 모두들 넋을 놓았습니다. 다리를 짚고 며칠이 지난 뒤 한돌과 만복이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리를 짚고도 돈이 남았기 때문이지요. 만복이 말하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낸 돈이니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자. 그러면 한돌이가 말하였습니다. 나눠주기에는 돈이 너무 적어. 그렇다고 우리 둘이 갖기에는 큰 돈이잖아. 무엇보다 우리 돈도 아닌데 말이야. 그걸 누가 몰라. 그래도 힘들게 모은 돈을 다시 푼돈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 마음이 딱딱 맞았던 두 사람인데 돈 문제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남은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두 사람은 돈을 다리 아래에 묻기로 하였지요. 나중에 다리가 부서지거나 낡으면 그때 이 돈으로 다리를 고치도록 하자. 두 사람은 돈을 보자기에 싸서 다리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둘만의 비밀로 하기로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마을에 괴이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만복이와 한돌이가 다리를 짚고 남은 돈을 다리 아래에 묻었는데 둘 중 한 사람이 그 돈을 훔쳐갔다는 소문이 자자하였지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설마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끊이질 않자 차츰 한돌이와 만복이를 의심하기 시작하였지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돈이 남았으면 우리에게 말을 했어야지. 안 그래?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막내 약값까지 보탠 돈이야. 처음부터 돈을 남길 속셈이었던 게지. 사람들의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날 당장 일이 벌어졌지요. 성질 급한 마을 사람 몇몇이 두 청년을 잡아들여 다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문이 사실인가? 돈이 남은 게 맞아? 만복이는 어이가 없었어요. 비밀로 한 일이 소문이 난 것도 그렇고 돈이 없어졌다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다리 짚고 남은 돈을 나중에 쓰려고 묻어둔 건 사실입니다. 다리가 오래돼서 낡거나 혹 벼락이라도 맞아 부서지면 고치려고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흥분하였지요. 더 들을 것도 없어. 당장 다리로 가보자고. 정말 돈이 없어졌다면 도둑부터 잡아야지. 다리 아래를 파보니 돈 보따리가 정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 두 사람 집을 뒤집시다. 소문의 둘 중 하나가 범인이라니 진짜 도둑을 잡아야지요. 만복이는 생각할수록 이상하였습니다. 돈을 묻던 날 혹시 누가 볼까봐 주위를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사람들은 먼저 한돌이의 집부터 가서 헛간 다락방, 뒷간까지 모두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만복의 집도 뒤졌습니다. 부엌이며 창고며 샅샅이 뒤졌지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소리를 쳤습니다. 이건 뭐야? 마루 밑에서 웬 흙 보자기가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만복이를 노려보았지요. 만복이는 기겁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사람들은 당장 만복이를 무릎 꿇렸습니다. 만복이는 눈앞이 깜깜해졌지요. 그런데 사실 진짜 도둑은 만복이 아니라 한돌이였습니다. 한돌이는 다리를 짚고 나자
자기가 고생한 것만 떠올랐습니다. 단잠 한 번 못 잔 건, 무거운 돌을 나르느라 아직도 성한 곳이 없는 몸, 입속 없이 허비한 시간 등 다리 짚는 고생이 보통 고생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한돌이는 다리를 짚고 남은 돈쯤은 가져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생각이겠지 했던 만보기가 돈을 나눠주자고 빡빡하게 구는데 배알이 뒤틀렸습니다. 끝까지 착한 척하는 만보기가 미웠지요.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돈을 훔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날수록 찜찜하였지요. 언젠간 들통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잠도 오질 않고 간신히 잠이 들어도 포졸에게 쫓기는 꿈만 꾸었습니다. 한돌이는 모든 것을 만보기에게 뒤집어 씌우기로 하였지요. 한돌이는 돈을 쌌던 보자기를 만보기의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장터에 소문을 퍼뜨린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만보기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발길질을 당하느라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만보기는 단 한마디도 억울하단 말을 안 하였지요. 그때 한돌이가 나섰습니다. 저를 봐서라도 제발 만보기는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친구 잘못은 제 잘못이니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진짜 도둑 한돌이는 연기를 잘 하였지요. 사람들은 그 연기에 또 속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화가 나서 아까보다 만보기를 더 세게 때렸습니다. 그럴수록 한돌이는 신이 나서 연기를 하였지요. 우는 척을 하며 만보기를 용서해 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화풀이를 한 마을 사람들이 만보기에게 말하였지요. 네 친구를 봐서 관아의 고발은 하지 않겠다. 한돌이에게 고맙다 절하고 썩 꺼져라. 사람들은 만보기를 마을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며 말하였지요. 며칠이 지나고 마을은 이상하리 많지 조용했습니다. 웬일인지 골목에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지요. 한돌이도 이상하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약을 먹어도 병이 낫질 않았습니다. 부모 형제도 없고 장가도 가지 않았으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한돌이만 싸고 돌던 마을 사람들이 한돌이가 아프다는데 누구 하나 코빼기는커녕 그림자도 안 비쳤습니다. 그리고 모여 쑥덕쑥덕 거리고 있었지요. 들었어. 진짜 도둑이 만보기가 아니라며. 한돌이가 친구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 돈을 노름판에서 탕진했다지. 술 취해서 제 입으로 떠벌리고 다녔대. 쉿, 조용히 해. 이제 와서 어쩌겠어. 멀쩡한 사람 누명을 씌워 쫓아낸 게 우리인데 우리 책임이 제일 커. 이럴 땐 모른 척 하는 것이야. 누구 하나 찾아와 주지 않으니 한돌이는 자리에 누워 먹지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돌아, 한밤중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돌이는 몸이 허하여 헛것을 들었다고 생각하였지요. 한돌아, 사람 소리가 분명하였습니다. 누구시오? 나야 나. 한돌이의 집에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만복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돌던 만복이 한돌이 다 죽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한돌이는 만복이에게 미안하여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보기는 도리어 한도리를 위로하였지요. 만보기는 지난 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한도리를 간호할 뿐이었지요. 한도리는 차마 제 입으로 자신이 진짜 도둑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만보기는 산으로 들로 다니며 한도리에게 좋다는 약을 구했고 밤새 뜬 눈으로 한도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만보기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한도리의 병은 깊어만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세상에 이럴 수가. 만보기는 한도리를 살피기 위하여 방으로 들어왔다가 깜짝 놀랐지요. 한도리가 있어야 할 이부 자리에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도리가 구렁이로 변한 것이었지요. 때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이 광경을 보았고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지요. 사람들은 구렁이가 해코지를 한다며 꼬챙이로 찌르고 빗자루로 내리치며 마을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돈을 자기가 가져갔으니 부정을 타서 염라 대왕이 벌을 내린 게지. 남의 돈을 탐내고 친구를 배신하더니 결국 구렁이가 됐구먼. 만보기가 말려도 사람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사람들은 만보기에게 했든 구렁이에게 침을 뱉으며 쫓아내었지요. 구렁이는 사람들의 매를 피해 다리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친구가 돈을 묻어두었던 곳이지요. 그 뒤부터 비가 오는 날이면 다리 아래에서 구슬픈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날이 굳을 때마다 울음소리가 나니 사람들은 그 소리를 구렁이 울음소리라 생각하였지요. 장마철이 되자 사람들은 다리를 부수자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한편 하늘에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본 염라대왕은 참 한심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보기의 일도 그렇고 애써 지은 다리를 부수자고 하니 한숨만 나왔지요. 생각도 못한 염라대왕은 구렁이를 용으로 변신시켜 하늘로 데려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밤 다리 아래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구렁이가 용으로 변하더니 다리 아래에서 나와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으로 변한 구렁이는 하늘 끝까지 오르지 못하고 그만 땅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지요. 사람들은 죄를 지은 한도리가 스스로 하늘에 안 올라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렁이가 죽었으니 다리를 부술 필요가 없다고 좋아하였지요. 만보기는 말 없이 구렁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구렁이를 편안히 묻어주었지요. 그 뒤부터 사람들은 이 다리를 민의 다리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용을 미르라고 했는데 미르라는 말이 전해 내려오면서 미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소문난 점쟁이. 옛날 어느 고을에 이름난 점쟁이 함씨가 살았습니다. 어찌나 점을 잘 치는지 그 당시는 점 귀신이란 별명으로 통하였지요. 어느 날 집에서 낳은 송아지를 사람처럼 속여 가지고 점을 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함씨를 골려주려는 장난이었지요. 함씨는 그런 줄 아는지 모르는지 낳은 날짜와 때를 가지고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4살 되는 애 몸이 찢겨 죽을 운명이니 이것은 필시 가축 중의 하나일 것이요. 사람으로서 어린 나이에 이같이 참혹하게
죽음을 당할 리 있겠소? 깜짝 놀란 그 사람은 잘못을 사과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4년 뒤 마침 혼인 잔치가 있어 그 소를 잡아야 될 때에는 더욱 탐복을 하였지요. 또 어떤 사람은 박을 심고서 싹이 튼 때와 실을 적어 가지고 와 시치미를 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때도 함씨는 서슴지 않고 자신 있게 말하였지요. 이것은 박이구려. 그러나 이 박은 어느 달 어느 때에 미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을 것이요. 이 사람도 속으로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나 한편 의심도 생겼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공을 들여 박을 가꾸게 되고 박은 또 그만큼 튼튼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하여 여름이 되어 지붕을 꽉 덮다시피 한 박 덩굴에 꽃이 막 피게 생겼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하인 하나가 비가 새는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갈아 끼우려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져 쿵 하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하필이면 담을 기어 올라간 박덩굴 밑구르를 꺾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문득 생각이 나 날짜를 알아보았더니 바로 함씨가 말한 그날이었지요. 함씨는 이 양복이 어렸을 때 그 장래를 예언한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또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경상도 안동 땅에 갔을 때 그곳 조씨 선비가 과거 점을 치러 왔지요. 함씨는 과거에는 합격하지만 가는 도중 자칫 호랑이에게 해를 입게 될 것이오. 하고 점괘를 알려주었지요. 조선비는 무서워하면서도 길을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깊은 산 중에 도둑을 만났지요. 꼼짝 못하고 결박을 당한 조선비는 노자와 옷을 모두 빼앗긴 후 죽게 될 상황까지 놓였습니다. 도둑이 칼을 번쩍 들었지요. 이미 죽음을 각오한 조선비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 아무개 여기서 억울하게 죽게 되었구나. 그러자 도둑이 갑자기 칼을 던지며 말하였어요. 조진사댁 서방님이 아니십니까? 하면서 서둘러 오라를 푼 후 그 앞에 꿇어 앉아 머리를 조아렸지요. 알고 보니 도둑은 조선빈의 집에서 대대로 일하던 하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망나니로 지내다가 집을 뛰쳐나간 뒤 산 도둑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도둑은 그래도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조선비를 살렸을 뿐 아니라 스스로 그 죄를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통한 것은 호랑이가 그 도둑의 별명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조선비가 서울 과거에 급제한 것도 함씨의 점이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르릉 깃털. 옛날 어떤 사람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이 커가면서 하라는 글 공부는 안 하고 밤낮 활만 쏘았지요. 서너 살 먹어서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활을 쏘던 것이 나이 20살이 되도록 활만 쏘았답니다. 나이 20살이 되도록 배운 것이라고는 활 쏘는 것밖에 없었지요. 글이라고는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고 농사 짓는 법도 못 배웠으니 아버지가 보다 못해 역정을 내었습니다. 너 먹여 살리는 것도 이제 지겨우니 당장 나가거라. 나가서 정승사위가 되기 전에는 집에 들어올 생각을 말거라. 정승사위가 되기 전에 집에 돌아오지 말라는 것은
꼴을 봐서는 정승 사위가 아니라 정승래 종노릇도 못할 것 같으니 정신을 차리거든 돌아오라는 말이었지요. 그런데 이놈은 그 말을 고지 들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으니 이제는 아버지 말대로 정승 사위가 되어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산길을 가게 되었는데 난생 처음 보는 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갔지요. 그런데 우는 소리가 시르릉 시르릉 하였습니다. 그래서 활을 쏘아 시르릉 새를 한 마리 잡았지요.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이라 새를 구워 먹고 다시 길을 가는데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몸에서 시르릉 시르릉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걷기만 하면 소리가 났지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온 몸을 샅샅이 뒤졌더니 저고리 섭에 시르릉새 깃털이 하나 묻어 있었지요. 그걸 떼내니 걸음을 걸어도 아무 소리도 안 났답니다. 깃털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난 것이지요. 참 이상도 하다 싶어서 그 깃털을 끈으로 잘 묶어 활대에 매달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길을 또 가는데 다른 산을 넘다 보니 난생 처음 보는 새 한 마리가 삐죽삐죽하고 울면서 날아갔지요. 마침 또 배가 고프던 참이라 그놈도 활을 쏘아 잡았답니다. 구워 먹고 가는데 이번에는 길을 걸을 때마다 제 몸에서 삐죽삐죽하고 소리가 났지요. 또 깃털이 묻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삐죽 깃털도 활대에 묶어 가지고 갔지요. 또 가다 보니 이번에는 난생 처음 보는 새가 한락뿡 한락뿡 하고 날아가기에 그놈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한라뿐 깃털도 활대에 묶어 가지고 갔지요. 이렇게 시르릉 깃털, 삐죽 깃털, 한라뿐 깃털을 가지고 가다 보니 서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정승 집을 찾아갔습니다. 시골에서 쓸만한 놈이 왔다고 어서 대감께 여쭈거라 하고 제법 하인들에게 호령을 하였지요. 하인들이 보니 행색도 꾀재재한 떡거머리가 하나 와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시답자는 놈이니까 그냥 쫓아내려고 하였지요. 그러니 그 놈이 활을 딱 겨누어서 하인들 중 힘 꽤나 쓰는 걸로 보이는 놈의 상투 끝을 화살로 꿰버렸습니다. 하인들이 다들 슬슬 꽁무니를 빼니 이 사람이 활개를 치며 들어갔지요. 정승이 보니 활솜씨는 그만하면 쓸만하겠다 생각하였지요. 무슨 일로 날 찾아온 게야? 갈 곳 없는 떠돌이온데 대감 댁에서 머슴이라도 살려고 왔습니다. 다른 재주는 없으나 활은 그런 대로 쏩니다. 그래서 정승이 제 집에 두고 마당을 쓸게 하였지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 정승집 머슴이 되어서 마당을 쓸다가 가끔 정승이 사냥을 나가면 따라가서 활이나 쏘며 지냈습니다. 정승집 머슴이 되었으니 이제는 정승 사위 될 일만 남았는데 머슴 되기야 쉽지만 사위 되기가 어디 쉬운가요? 자기는 보잘것없는 시골뜨기 망나니요. 상대는 정승인데 말이지요. 그러니 마당이나 부지런히 쓸면서 기회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정승 딸이 가마를 타고 나들이를 가게 되었지요. 이 사람이 가마꾼 하나를 슬슬 구슬려서 제가 가마를 맸습니다. 가마를 메고 가다가 쉴 참에 정승 딸이 가마에서 내리는 틈을 타서 슬그머니 깃털 3개를 정승 딸 저고리의 안주머니에 슬쩍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정승 딸이 걸음을 걸을 때마다
시르릉 삐죽 한라뿡 하고 새소리가 진동을 하였지요. 깜짝 놀라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걷기만 하면 그런 소리가 나니 참 야단이 났습니다. 정승딸은 그만 얼굴이 노래가지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서 들어 누워 버렸지요. 정승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용하다는 의원, 점쟁이, 무당을 모두 불러다가 약을 쓰고 침을 놓고 구슬하고 푸닥거리를 하느라고 조용한 날이 없었지요. 제 아무리 용하다는 의원, 점장이, 무당도 다 두 손 들고 내빼 버렸습니다. 하다 안 되니 누구든 우리 딸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위 삼겠노라 하고 방을 내다 걸었습니다. 총각이 그때를 기다려 정승을 뵙고 말하였지요. 대감마님,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혹시 제가 도움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전에 그런 병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맡겨주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세상에 용하다는 의원이고 무당이고 다 낮아빠지는 판국에 머슴이 큰 소리를 치고 나니 안 믿길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번 고쳐보라고 하였지요. 제가 따님의 병을 고치면 약속대로 사위를 삼으시는 거지요. 정승인 내가 한 입으로 두 말 하겠느냐. 어서 고치기나 해라. 그 대신 못 고치면 혼찌검이 날 줄 알아. 이렇게 하여 총각이 정승 딸의 병을 고치는데 이것저것 살피고 진맥을 하는 척하다가 저고리 안 주머니에서 한락붕새 깃털 하나만 슬쩍 빼내었지요. 그러고 나서 어디 한번 걸어보라고 하였지요. 딸이 일어나 걸어보니 아닌 게 아니라 한 가지는 고쳐졌습니다. 이제는 시르릉 삐죽 소리만 났지요. 이만해도 한 가지는 줄어들었으니 그게 어디예요. 정승집 식구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정승집에서는 이 총각을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며칠 대접을 잘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삐죽새 깃털을 슬쩍 빼놓았지요. 그러고 나서 걸어보라고 하니 두 가지가 줄어서 시르릉 시르릉 소리만 났습니다. 정승 집에서는 대접이 더 극진해지고 어서 빨리 나머지 하나도 고쳐달라고 성하였지요. 이 총각이 며칠 더 뜸을 들여가지고 시르릉새 깃털마저도 마저 빼주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걸어보라고 하니 아무 소리도 안 났지요. 이렇게 병을 모두 고쳐 놓았으니 약속대로 장가를 들어줘야지요. 안 그래도 정승딸이 걸음을 걸으면 시르릉 삐쭉 한라뿡 한다고 장안의 소문이 다 퍼져서 번듯한 사위 보기는 글러먹은 판국이니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정승 사위가 돼가지고 색시를 가마에 태우고 저는 말을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내쫓고 이 아들이 어디 가서 죽지나 않았는지 근심하고 있던 차에 아들이 정승사위가 돼가지고 돌아오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사이에 철이 들어서 농사도 잘 짓고 글도 배우고 아들, 딸 많이 낳고 효도하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점을 잘 치는 아이. 옛날 어느 마을에 청개구리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생긴 것은 멀쩡한데 도무지 미련하여 아무 일도 할 줄 몰랐지요. 15살이 되도록 그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그만 역정이 나서 내쫓았지요. 이 녀석 당장 나가 돈이나 벌어오너라. 그래서 청개구리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워낙 미련퉁이라 쫓겨나도 무슨 할 일이 없었지요. 그냥 우두커니 길가에 서 있기만 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길가에 서 있으니 웬 사람이 허겁지겁 달려오다가 청개구리를 보더니 반색을 하였지요. 네가 바로 그 용하다는 점쟁이로구나. 어서 가자. 마침 그 집에서 큰 돈을 잃어버려 점쟁이를 구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근방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점쟁이를 찾으러 가는 길에 청개구리를 만난 것이지요. 청개구리를 점쟁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가 영문도 모르고 그 집에 끌려갔지요. 집에 가보니 마당에 멍석을 깔고 음식을 많이 차려두었습니다. 청개구리가 멍석에 앉긴 했는데 도무지 뭘 알아야 점을 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배는 대로 주워 섬겼지요. 마침 눈앞에 커다란 떡시루가 있고 거기 금방 쪄낸 백설기에 김이 무럭무럭 났습니다. 그걸 보고서 혼자 중얼중얼 하였지요. 얼기설기 백설기 무럭무럭 김무럭. 시루에 얼기설기 백설기가 잔뜩 들어있고 거기서 김이 무럭무럭 나니 그런 것이지요. 다른 말은 할 줄도 모르니 그 말만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얼기설기 백설기 무럭무럭 김무럭. 그런데 그때 돈 훔쳐간 도둑이 마침 그 자리에 왔습니다. 도둑이 둘인데 그 이름이 뭔고 하니 하나는 백설기고 또 하나는 김무럭이었지요. 가만히 들어보니 딴 말이 아니라 바로 저희들 이름을 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 아이가 얼마나 용한 점쟁이인지 우리 이름을 다 알아버렸구나. 이러다가 잡히는 날에는 경을 치게 생겼구나. 그만 혼이 다 빠져서 훔쳐간 돈을 꾸러미째 냅다 집어던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한참 점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잃었던 돈꾸러미가 덜컥 눈앞에 떨어진 것이지요. 주인 집에서는 용한 점쟁이 덕분이라고 찾은 돈 반을 뚝 잘라 주었습니다. 청개구리가 얼떨결에 점을 잘 치고 돈을 많이 벌었지요. 청개구리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난데없는 도적대가 나타나 길을 턱 막아섰습니다. 도적 두목이 썩 나타나더니 네가 바로 용한 점쟁이렸다. 이 주먹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맞혀라. 하고 주먹을 불쑥 내밀었어요. 청개구리 점을 잘 친다고 그새 소문이 났는지 별의별 일이 다 생겼지요. 그나저나 그 주먹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깜깜하니 혼잣말을 하였지요. 이제 청개구리는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도적 두목이 깜짝 놀래며 손을 쫙 폈습니다. 손바닥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 청개구리 한 마리가 들어있지 뭐예요. 참 용하게 알아맞힌 것입니다. 그래서 점을 더 잘 치고 무사히 집에 돌아와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리 도둑. 옛날 어느 해 임금의 친척 중에 풍산수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풍산수는 콩과 보리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었지요. 그 풍산수는 오리를 많이 길렀어요. 오리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놀러 나가면 풍산수는 깜짝 놀라 소리쳤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 오리 도둑 맞았네. 그러다 오리들이 떼를 지어 먹이를 먹으러 모이면 풍산수는 좋아서 춤을 추었지요.
얼씨구나 내 오리 다시 찾았네. 오리를 도둑 맞을까봐 늘 걱정을 하던 풍산수는 어느 날 친구에게 물었지요. 여보게 오리가 이렇게 많으니 밤중에 누가 몰래 한 마리를 가져가도 모를 게 아닌가?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그야 오리의 수를 세어놓고 매일 그 수가 맞나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닌가? 아, 참, 그렇군. 그렇지만 풍산수는 셈을 할 줄 몰랐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 쌍씩 짝이 맞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한 쌍, 또 한 쌍. 옳지, 짝이 모두 맞는군. 그런데 그날 밤 그 집 하인이 몰래 오리 한 마리를 잡아먹었지요. 주인은 오리가 몇 마리인지 셀 줄 모르니 한 마리쯤 잡아먹어도 모르겠지. 다음 날 아침 풍산수가 또 오리를 한 쌍씩 세어보고는 깜짝 놀랐지요. 아니, 한 마리가 짝이 없잖아. 풍산수는 화가 나서 펄펄 뛰며 하인을 불러 몽둥이를 휘두르며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오리 한 마리가 모자라니 어찌된 일이냐? 네 놈이 잘 지키지 못했으니 당장 채워놓지 않으면 쫓겨날 줄 알거라. 예, 사흘 안으로 채워놓겠습니다. 하인은 주인이 어떻게 오리 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알았을까 궁금하였지요. 그래서 몰래 풍산수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풍산수는 오리를 한 쌍씩 짝을 지어보는 것이었어요. 짝이 맞나 안 맞나 보고 아셨구나. 하인은 그날 밤에 오리 한 마리를 더 잡아먹었지요. 그러자 그 다음 날 풍산수가 오리를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짝이 딱 들어맞는군. 역시 몽둥이는 없어서는 안 된다니까. 엊그제 몽둥이로 겁을 주었더니 그 녀석이 이렇게 오리 한 마리를 알아서 채워놓았군. 풍산수가 아무것도 모르자 하인은 더욱 고소한 오리고기 맛이 떠올랐지요. 딱 한 번만 더 잡아먹을까? 하인은 또 오리 두 마리를 꿀꺽 잡아먹었어요. 그러다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해 결국 그 많은 오리를 야금야금 모두 잡아먹고 말았지요. 아니, 내 오리가 다 어딜 간 거지? 그제야 풍산수는 오리가 없어진 걸 알고 하인을 관가에 넘겼지요. 내가 너무 많이 잡아먹었나? 결국 하인은 오리 잡아먹은 얌생이 짓이 들통나 오리 값을 다 물어주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도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지요. 어리석은 두꺼비. 하루는 두꺼비가 물가에 사는 개를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두꺼비는 배가 고픈 참이라 개를 잡아먹어야겠는데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서 곰곰이 궁리를 하고 있었지요. 이놈을 어떻게 먹지? 옳지, 발이 많으니 발을 하나씩 떼어 먹자. 두꺼비는 개의 발을 하나씩 떼어 먹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개가 내 발을 떼어 먹으면 내 몸이 가벼워져서 더 좋지 하고 빈정거렸지요. 두꺼비는 개의 말을 듣자 어떻게 하면 개를 괴롭히면서 자기 배를 채울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이놈을 구워 먹어야지. 두꺼비는 개를 집어 숯불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나를 불에 넣으면 따끈해서 더 좋지. 개의 말을 듣자 두꺼비는 숯불에 넣으려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네가 따끈한 게 좋다면 간장에 넣어 졸여 먹어야겠다. 두꺼비는 개를 집어 간장에다 넣으려고 했습니다. 좋아, 좋아. 이번에는 짭짤해서 좋지.
개는 좋아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말하였지요. 두꺼비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놈을 골탕 먹일까 생각하다가 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좋은 방법이 있어. 이놈을 물에 넣으면 영락없이 죽겠지. 두꺼비는 개를 물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개는 일부러 슬픈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지요. 아이고,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두꺼비는 옳지 됐다 하고 개를 물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개는 아이고, 이제 살았군. 고맙다, 두꺼봐. 하고 소리를 지르며 멀리 멀리 가버렸지요. 두꺼비는 큰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맛본 김치.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총각은 나이가 찼으므로 장가를 가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생전 처음으로 색시의 집이 있는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색시의 집에서는 먼 길을 온 신랑을 대접하느라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신랑에게 권하였습니다. 신랑은 장모될 사람이 권하는 대로 이 음식 저 음식을 먹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맛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몇 그릇 더 먹고 싶었으나 처음 온 색시 집이라 체면도 있고 하여 더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꾹 참고 말았지요.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들어온 신랑은 거참 시원하고 새콤하고 입에 쩍쩍 늘어붙는데 어떡하면 그것을 실컷 먹어본담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때 마침 처남 아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옳지, 처남에게 물어보자. 초면이긴 하지만 어린 아이인데 어떻겠어? 그리하여 총각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는 척 하다가 지나가는 말인 듯 슬그머니 물어보았습니다. 예, 아까 내 밥상에 놓였던 무와 배추를 납작납작하게 썰어 놓고 국물 맛이 새콤새콤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처남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매부는 나박김치도 모르십니까? 하고 물었지요. 신랑은 그제서야 알았다는 듯이 그렇지 하고 얼버무리며 또다시 어디서 가져온 것이야? 아니면 집에서 만든 것이냐? 하고 또 물어보았습니다. 가져오긴요. 집에서 만든 거예요. 지금도 찬창 옆의 사기 항아리 속에 많이 남아 있는 걸요. 처남은 묻지도 않은 말까지 하였지요. 밤이 되자 이 방 저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참을 자던 신랑은 잠결에 낮에 먹던 나박김치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나박김치를 훔쳐 먹을 생각으로 밖으로 나갔지요. 우선 마루에 서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에 여기저기 코 고는 소리가 들리므로 안심하고 부엌으로 갔지요. 더듬더듬 항아리마다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다가 김치 항아리를 찾아냈습니다. 가만히 있자. 이걸 어떻게 먹는담? 신랑은 앞뒤 생각하지 않고 얼른 먹을 욕심으로 김치 항아리에 손을 쑥 하고 집어넣었습니다. 나박김치를 한 움큼 덕석 움켜쥐고 꺼내려 하였으나 이게 웬일이겠어요? 주먹이 항아리 구멍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신랑은 꺼내려고 애를 쓰다가 꾀를 하나 생각해냈지요. 옳지, 딱딱한 곳에다가 맺히면 금방 깨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곤
두리번 부딪힐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장인 영감이 안방에서 자다가 너무나 더웠던지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문 지방을 베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장인은 원래 대머리였지요. 그래서 번질번질한 머리가 캄캄한 밤에 보면 마치 목침같이 보였습니다. 이것을 본 신랑은 그곳으로 다가갔지요. 옳지, 목침이 저기 있구나. 그리하여 총각은 그곳에 김치 항아리를 냅다 맺히고 말았지요. 쨍그랑하고 김치 항아리가 깨지면서 이마가 터지는 바람에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난 장인 어른이 이번에는 놀라 엉거주춤 서 있는 신랑을 보고는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펄쩍 뛰었습니다. 곤히 자던 식구들은 이 소리에 모두들 놀라 일어났지요. 이 사이에 신랑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을 켜는 사람, 망치를 찾는 사람, 한밤중에 잔치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장모되는 사람이 촛불을 켜고 자세히 살펴보니 영감의 이마가 터져 피가 몹시 흐르고 있었고 마루에는 김치 항아리가 깨져서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도둑이면 무엇을 훔쳐갈 일이지. 김치 항아리는 왜 깨놓는담? 모두들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소곤대고 있었지요. 그때 미신을 믿는 장모가 말했습니다. 떠들지 말게. 이건 분명히 까닭이 있는 일이야. 큰 일을 치르면서 터주 대감에게 떡시루를 바치지 않았더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야. 내일은 꼭 고사를 지내야겠어. 신랑은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곤하게 자는 척을 하다가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왜 그리 소란들이십니까?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려. 하면서 전혀 모르는 척 시치미를 딱 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